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 1차 재정학시험 기출문제를 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 하에서 정부가 12의 물품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생산자한테 부과했죠. 근데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없고요. 자, 생산자한테 부과하더라도요. 생산자가 일부 소비자한테 이렇게 떠넘겨서 전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전가를 시키게 되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담하니? 예, 그걸 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것도 괜찮지만 출제하신 분들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또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 탄력성과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랑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두 개 합쳐서 12가 되면 되잖아요. 자, 그걸 이용하는 걸로 보셔도 돼요. 객관식이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수요 곡선 한번 볼게. 수요 곡선은 P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P로 정리하면 EQ, 마이너스 EQ죠. 플러스 80.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파르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여기 살짝 보면 P는 80 마이너스 EQ 이렇게 되고요. 따라오셨죠? 공급 곡선 볼게요. 공급 곡선은 요거 P로 정리하면요. 20이 전리 넘어가잖아? Q 플러스 20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생산자한테 부과해서 이만큼 12만큼 부담을 지게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자, 우리 ABC를 찾으셔야 되죠. 여기가 조세 부과 전에 가격이고 소비자가 내는 가격 B,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C 이렇게 되면 자, 그랬을 때 요게 바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고요. 요게 바로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공급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로 정리하게 되면 P는 기울기는 20이고요. 기울기는 1이고 절편이 20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가 훨씬 더 커요. 요게 바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게 바로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둘의 부담하는 크기를 합해서 12 이렇게 됩니다. 약간 그러면 여러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커야 되니까 얘는 틀려. 생산자가 더 많이 부담했지. 같은 부담 틀립니다. 이거 과거 기출 매번 나왔던 거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틀리니까 이렇게 1, 2, 3번은 날라가고요. 4번 아니면 5번인데 아니 기울기 가지고 탄력성을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기울기를 보면 여기 보시면 1이고 2구나. 그럼 약간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생산자의 2배구나. 그거를 눈치챌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5배잖아. 답은 4번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계산하는 것도 하나 있어. 뭐 숫자가 간단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기울기를 살짝 감을 잡고 푸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죠.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법인세와 경제적 이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첫 번째, 법인세를 이윤에 대한 과세인데 이게 바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이냐 회계적 이윤에 대한 과세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자, 회계학적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전체 총수입에서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만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제적 이윤의 과세다 그러면 총수입에서 빼기 비용을 할 때요. 총비용 할 때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까지 다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진정한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명시적 그리고 암묵적, 묵시적 비용까지 다 고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기회비용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1번 보시면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요. 요겁니다.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그래서 뭐 이렇게 기회비용을 다 고려한, 예, 맞고요. 다음 2번. 법인세 과세 대상은 경제적 이윤에 대한, 아니 법인세 과세 대상은요.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하는 거, 이 항상자가 들어가면 늘상 틀리게 되는 거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귀속 이자를요, 원래 밑에 나오는 거지만 타인 자본은 비용 처리해줘. 근데 자기 자본은 비용 처리를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과 항상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3번. 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가상각,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여기 보시면 진정한 감가상각과 같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를 안 해주는데 귀속이자를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거는 진정한 기회비용에 대한 세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요거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죠. 다음 4번 보시면 법인세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그 다음 법인의 한계 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달되었을 때, 그러면 자기 자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차입된 자금이니까 타인 자본이에요. 부채죠. 네, 이렇게 만약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요, 그때는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립성 조건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거와 관련한 문제고요. 전반적인 법인세에 대한 문제인데, 예, 답은 뭐 문제 자체도 무난한 거지만 답도, 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볼게요. 8번 볼까요? 법인세 과세와 관련해서요, 찬성론과 반대론, 이걸 한번 볼 겁니다. 자, 법인세 과세 찬성 의견, 이거는 뭐야? 절대주의지. 그래서 소득세와 통합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통합을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법인세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아니 공평과세라는 개념은 개인한테만 적용될 수 있다. 오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법인에는 공평한 거 이런 거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개인에게만 과세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법인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폐지하고 소득세와 통합하자, 요걸 강조하는 거야. 지금은 뭐예요? 문제 자체가 통합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법인세의 존재 자체를 의미를 두고 절대주의 입장에 따라서 통합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1번은 틀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얘는 반대편의 주장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법인세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나름대로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혜택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규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법인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과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법인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회의 인프라를 이용한다든가 정부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별도의 세금을 둬야 되고요. 4번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여러 가지 법인의 행동을 좀 투자라든가 배당을 촉진한다든가 이러한 행동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따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또 5번에도 보면 법인이 사내 유보에 대해서 사내 유보를 통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금을 내려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사내 유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세금을 덜 내려는 그런 행동을 막는 적정 과세 장치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법인세는 그 자체가 존립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오케이. 네, 어렵지 않고요. 매번 법인세에 관련한 폐지론과 존폐론과 관련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 문제군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1번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아니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것은 개별 소비세, 개소세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개소세가 되고요. 법인세는 이제 모든 이렇게 10%의 세금을 두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런 거는 낯설 수 있어요. 부가세는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로 처음, 이런 거 시험 문제 아니라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무슨 이런 제도 같은 거 별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처음 등장했는데, 그런 거에 손이 가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서부터 부가세를 도입해서, 아닙니다. 미국은 부가세 같은 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특성에 따라서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보지 마세요. 정답과 거리가 먼 선택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데 손이 가려고 하면은 약간 객관식에 좀 약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부가세는 과거에 20년 전에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어느 게 비중이 가장 큰가 비중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랬는데, 약간 뭐 그 세 가지가 법소부가 가장 비중은 크죠. 근데 법인세가 가장 크다, 가장 크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아니고 이런 제도적, 연역적 이런 거에 손이 가면 안 되고,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법인세는 유형 3가지가 있잖아요. 총소득형, 순소득형, 소비형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소비에만 세금을 때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자본재 구입을 전부 다 그냥 총수입에서 빼주게 되는 것이고요. 중간 투입물 뺀 다음에 빼주게 되는 것이고, 순소득형, 그걸 소득형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중간 투입물에다가 감가상각비, 이것도 이제 비용으로 좀 투자 개념으로 좀 처리해서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생산형, GDP형이죠. 거기서는 자본재 비용 처리 아예 해주지 않는 3가지 있는데, 뭐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정리하겠고요. 다음 10번 볼까요? 국내외 조세 제도에 대한 개혁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가세 과세 범위를 확장해왔다.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이번 시험에만 좀 자주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각국의 법인세율은 경제 상황이나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약간 상식으로 보세요. 다르겠지.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미국은 앞에 본 것처럼 부가세 같은 거 도입하지 않고 등등 나라마다 다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글쎄 세법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이걸 출제 포인트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약간 뭔가 제도적인 거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 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쵸? 이것도 약간 제도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완전 통합을 이뤘다. 그런 나라는 거의 없지. 당연히 완전 통합을 주장하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위해서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랑 완전 통합하자는 주장과 아니야, 법인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해서 존치해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지만 보통은 요 중간에 절충해가지고 부분 통합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은근히 한 2-3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상식선에서 약간 우리가 골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11번서부터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